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도 내 질문은 전혀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어쩌다 우연히 흘러나온 말들을 듣고 나는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엔 너무도 복잡한 그림이라서. 보았을 때 그는 나한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걸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참 신기하다. 그리곤 어린 왕자가 아주 귀엽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내 불행이 심각하게 여겨지길 나는 바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저걸 타고서야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지.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들었다. 이윽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양을 꺼내 들고 그 보물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슬쩍 내비치다 그만둔 다른 별들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을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이란 내가 어디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잘 됐어.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밤이면 양의 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이지. 그리고 내가 얌전히 굴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고삐도 하나 줄게. 말뚝도 주고.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메어도? 참 괴상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 거야. 그 말에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로든지.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은데 뭐. 그리고 어딘지 좀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별로 멀리 갈 수도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태어난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다. 그게 나한테는 별로 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 이렇게 이름이 붙은 큰 행성들 밖에도 때로는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다른 별들이 수백 개도 더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이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어 소행성 325라고 부른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이라고 믿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 어느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단 한 번 보인 적이 있었다.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에 대해 길게 논증을 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이렇다. 소행성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양복을 입고 논증을 다시 했다. 이번에는 모두 그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졌다. 내가 소행성 B612에 관해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 번호까지 밝히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 애 나이가 몇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항상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묻고 나서야 어른들은 그 친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는데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에겐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비로소 그들은 소리친다. 정말 예쁜 집이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 애가 정말 멋진 아이였다는 것이고 그 애가 웃었다는 것이고 그 애가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행성 B612로부터 왔다.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듣고 질문 따위를 늘어놓아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이렇다.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아주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나 물론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숫자 같은 것이야 우습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선녀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옛날 옛적 한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별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친구가 갖고 싶어서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하게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것이 싫어서 하는 말이다. 이제 그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그만큼 슬픔기도 하다. 내 친구가 양을 가지고 떠난 지도 언 6년이 되었다. 내가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 없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이제 다시 그림 물감 한 갑과 연필 몇 자루를 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다. 6살 적에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려본 것밖에는 달리 그려본 적이 없는 처지에 물론 힘 닿는 한 그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을 그런 대로 괜찮지만 어떤 그림은 영 딴판이다. 키를 어림잡는데도 좀 서투르다. 이쪽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쪽은 너무 작다. 옷 색깔을 놓고도 역시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되든 안 되든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더듬거려 본다. 필경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가서 잘못 저지를 것 같다.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자기와 같으리라고 생각했던가 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를 꿰뚫고 그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그만큼 어른들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마도 늙어버렸나 보다. 나는 날마다 그의 별이라든지 그 별을 떠나온 이야기라든지 그의 여행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 얼만큼씩 알게 되었다. 그 일은 아주 천천히 이 생각 저 생각을 따라가며 진행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내가 바오바보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식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는데 어린 왕자가 무슨 대단한 의문이라도 사로잡힌 듯 불쓱 이런 질문을 했다. 양들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야. 아, 그럼 됐네.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그러면 양들은 바오바보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바보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당만큼 커다란 나무이며 코끼리 한 부대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바보 나무 하나를 해치우기 힘들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한 부대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었다. 그럼 코끼리 등에다 코끼리를 포개어 놓아야겠네. 그러나 그는 슬기롭게 꼬집어냈다. 바오바보 나무도 크기 전에는 작은 데부터 시작해요. 옳은 말이야. 그런데 어린 양이 왜 어린 바오바보 나무를 먹어야 하지? 그는 내가 다 아는 것을 묻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이 참, 그거야.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혼자 푸느라고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사실은 이런 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여느 별에나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좋은 풀은 좋은 씨앗, 나쁜 풀은 나쁜 씨앗이 있었다. 그러나 씨앗들은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땅속에 숨어 잠을 자고 있다가 그중 하나에게 문득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처음엔 머뭇거리면서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내민다. 무나 장미나무의 어린 싹이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그러나 나쁜 식물의 싹이면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으니 바로 바오바보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흙에는 바오바보 나무의 씨앗이 들끓었다. 그런데 바오바보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영영 처치할 수 없게 된다. 나무가 온 별을 다 차지하고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다. 게다가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바보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터져버린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아침 세수가 끝나면 별도 조심스럽게 세수를 시켜야 해. 바오바보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나무와 비슷한데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규칙적으로 뽑아버려야 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그리고 하루는 나에게 아름다운 그림 한 장을 그려서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그걸 새겨 넣으라고 권했다. 어느 날 그 애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이따금 할 일을 뒤로 미뤄두었다고 해서 별 걱정은 없겠지만 그러나 바오바보 나무의 경우라면 반드시 큰 난리가 일어나고 말아.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 하나를 아는데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한 게 그만.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지시에 따라 그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선생님 같은 말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바보 나무의 위험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길을 잃어 소행성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큰 위험을 겪을 것 같기에 내 신중한 태도에 한 번만 예의를 두어 도덕선생님처럼 말하기로 한다. 얘들아, 바오바보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렇게 이 그림에 힘을 들인 것은 오래전부터 내 친구들이 나처럼 멋모르고 지나쳤던 그 위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 교훈은 이만큼 수고할 값어치가 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바보 나무처럼 웅장하지 못하냐고.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는 애써 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바보 나무를 그릴 때는 위급한 마음에 그만 힘이 솟았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 너의 초라하고 쓸쓸한 생활을 나는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라곤 아늑하게 해가 저무는 풍경밖에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해넘이가 정말 좋아. 지금 해넘이를 보러 가요.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다니 뭘?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 아주 놀란 얼굴을 하더니 곧 내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그리고 너는 말했지. 나는 아직도 내 별에 있는 건 줄 알았어. 그렇다. 미국이 한낮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프랑스에서는 해가 저문다. 해가 저무는 것을 보려면 단 1분 동안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으면 될 텐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나 그처럼 작은 너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 당겨 놓으면 그만이었지. 그래서 넌 내가 원할 때마다 석영을 바라보곤 했었지. 어느 날 난 44번이나 해넘이를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야. 그렇게도 슬플 때는 누구나 해가 저무는 게 보고 싶지. 44번 해넘이를 본 날, 그렇다면 너는 그만큼 슬펐단 말이냐?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